네, 안녕하세요. 한국현대문학 입문 11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학과 계급 그리고 이념 두 번째 시간. 강경의 소금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죠. 오늘은 기필코 60분 안에 끝내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만은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강의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출석 부르는 시간도 요즘은 오늘은 아껴야겠습니다. 대신 이번 주 집중 에세이를 쓸 학생들 아, 이름 부를 테니까 잘 들었다가 일요일 자정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화요일 자정까지 집중 에세이를 올린 학생들의 글을 읽고 댓글 형식으로 코멘트를 달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카톡방에 그 궁금한 점을 물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집중 에세이를 쓸 학생들입니다. 권민선, 오늘이 13일, 20일. 권민선, 됐죠? 김예림, 예림 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박상현, 신희연, 이승호, 조현진. 그러면 6명인가? 이한얼까지 7명이 첫 번째 집중 에세이를 맡습니다. 에세이 과제나 테마는 이번 주, 그러니까 김남천의 공장신문, 그리고 오늘 얘기할 강경의 소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 답하는 형식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면 됩니다. 분량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A4 용지 3장 정도면 적절할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맡기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너무 길어져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 설정 그리고 담을 내용 등등을 고려해서 분량도 아마 정해야 할 겁니다.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자, 오늘 강경의 소금 보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우리 학과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시 한 편 보고 문제를 풀어갑시다. 털보내는 어디로 갔을까? 이 시를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지형근 얘기하면서 그리고 현진건의 고향 얘기하면서 이산, 디아스포라 문제 얘기했었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아마 30년대 문학할 때 이산 문제에 대해서 디아스포라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털보내는 어디로 갔을까? 이 시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식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1938년 산문사라는 출판사에서 간행된 이용학의 시집, 낡은 집이라는 그 시집 제목이기도 해요. 집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50팽에 이르는 꽤 긴 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형식의 시여서 서사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죠. 인물, 사건, 행동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지니고 있는 의미, 특히 식민지 시대 이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용학의 낡은 집만 얘기를 해도 오늘 1시간 훌쩍 갑니다. 이용학이라고 했는데 이용학뿐만 아니고 30년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인 3명이 있습니다. 이용학이 있고요. 백석, 여러분 잘 알죠? 백석이라는 사람 잘 아나 몰라. 그리고 오장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북방정서를 서사적으로 표현했다는데 일부만 그렇습니다. 일부만. 특히 서북지방이나 관북지방, 서북지방은 평안도를 얘기하고요. 관북지방은 함경도를 얘기합니다. 평안도의 그 정서나 함경도의 정서를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분단이 낳은 이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38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서 속에도, 의식 속에도 아주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는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하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이 장소의 스케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 텍스트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장소의 측면에서 훨씬 더 드넓어요. 다릅니다. 나중에 길이 열리면은 이 사람들을 따라서 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이 백석, 오장환과 더불어서 이 이용학은 북방 정서를 대변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형식이 서사적인 성격을 띈다.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의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습니다. 이 정도만 하죠. 낡은 집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조금 있다가 다산 정약용의 시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날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흉집, 흉가라 그러죠. 흉가, 이 흉가라 꺼리는 낡은 집입니다. 낡은 집이 어떤 이 시상이 출발하는 장소죠. 지정입니다.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은동곳, 산호관자. 낡은 집이 식민지 조선의 그 황량한 풍경이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늘 강조하잖아. 이런 시가 생산된, 이 텍스트가 생산된 역사적 환경에 대한 이해는 1차적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걸 식민지 상태로 환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식민지 시대의 하층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려 보이고 있다. 이건 1차적인 독해예요. 맞아요. 틀린 표현 아닙니다. 근데 문학적 상상력이 가동하는 순간 우리는 김첨지의 이야기를, 운수 좋은 날의 김첨지의 이야기를 2020년대 지금의 맥락에서도 다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랬죠. 지금도 김첨지의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 사람들의 애환들도 고통들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문학은 특수성을 넘어서 보편성의 장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 문학이 특수한 문학이지만 세계 문학사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도 보편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 늘 강조하는데 어떤 시대나 어떤 배경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여기의 맥락에서 또 미래의 맥락에서 다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은 물론 식민지 시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또는 이 동척과 이 관계를 맺은 수많은 지주들, 일본인뿐만 아니고 조선인 지주들의 약탈과 착취에 의해서 땅을 떠나야 했던 그 사람들이 남긴 집이죠. 조선의 모습이기도 하고 민중들이 남기고 간 집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건 산업화 이후에 농촌과 어촌을 떠나고 지금은 정말 흉가만 남은 그 집들, 그 집도 낡은 집이지.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시골 동네라는데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다 흉가들이에요, 흉가들. 대부분 흉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 60대란 말이지.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요즘 농촌 마을은 공동묘지 대합실로 전락해버렸다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 세 가지 기쁜 소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쓰는 말 중에 삼희성이라고 했어요. 삼희성. 세 가지 기쁜 소리예요. 세 가지 기쁜 소리. 기쁜 소리가 뭐냐? 첫 번째, 아이 울음소리. 됐나? 아이 울음소리. 첫 번째, 기쁜 소리야. 두 번째, 책 읽는 소리. 세 번째, 아내의 다듬이 소리. 이 아이 울음소리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아이 울음소리야말로 그 공동의 삶이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이제 우리 주위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농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책 읽는 소리도 많이 사라졌죠. 책을 안 읽어요. 다 스마트폰 쳐다보는 걸 정신없지. 다듬이 소리는 아마 노동과 관련된 소리일 것 같은데 어떤 가정으로 얘기하자면 평화로운 가정의 풍경이죠. 조선시대 풍경이니까 감안하고 들으세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남편은 책을 읽고 또 살림을 맡은 아내는 다듬이질을 하고 있고 이 평화로운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삼희성과 함께 삼악성인가? 세 가지 나쁜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또 여러분 찾아보세요.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낡은 집의 풍경들. 식민지 시대의 풍경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네 풍경이기도 합니다.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이 물려줄 은동곳도, 은동곳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상투를 틀었지. 상투를 틀었는데 상투를 틀 때 이 긴 머리를 이 위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머리를 길렀으니까 거기 남성이 비녀처럼 꽂는 거예요. 비녀 알지? 비녀처럼 꽂는데 그 비녀가 뭘로 만들어졌다고? 은으로 만들어졌지. 그래서 은동곳이야. 이 비녀가 동곳이고 은으로 만든 동곳. 이 동곳을 은으로 만든 동곳을 썼으니 얼마나 이 세도가 막강했겠어요. 응? 잘난 사람들이 였겠지. 은동곳, 그리고 동곳을 뽑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곳을 빼다, 동곳을 뽑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찾아보세요. 한국어의 가장 그 재미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재밌게 봐야 되지. 동곳을 빼다, 동곳을 뽑다, 둘 다 될 거예요.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이거 굴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지 상상을 해보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언어와 이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 누구 제자인데? 기본이야, 기본. 산호 관자는, 이 산호는 보석의 일종이지. 산호 알잖아요. 그리고 관자가 뭐냐인데, 동굿은 남성용 비녀라고 했지. 이 관자는 우리 관자놀이라는 거 들어봤나? 관자놀이. 네. 관자놀이 들어봤어요? 조개의 관자를 가지고 하는 놀이가 아니고, 여기 이 눈썹, 눈 쪽, 이쪽에, 여기 보이나? 여기 이쪽에 관자놀이라고 하지? 응? 관자놀이라고 하죠? 여기 맥박이 뛰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를 왜 관자놀이를 했냐면은, 관자가 노는 곳이라서 관자놀이라고 했어요. 관자가 뭐냐? 이것도 남성들의 망건을 쓸 때 이걸 고정하기 위해서 관자라는 걸 붙였어요. 이렇게 장식용이기도 하고 액세서리이기도 했습니다. 관자, 이 관자를 다는 곳, 바로 여기가 관자놀이야. 그러니까 원래 남성용 액세서리가 신체 부위를 일컫는 말로 전화한 거지. 바뀐 거죠. 이 관자도 그러니까 뭐 상투 뜨는 것도 상투 뜨는 것이지만은 산호라는 보석으로, 왕은 금으로 된 관자를 여기 달지. 근데 산호 관자니까 꽤 세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한 민중들의 낡은 집이야. 누가 떠났는지 알겠지? 이런 민중들이 떠났습니다. 제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 가다만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자, 털보내가 나오네. 여기 털보내 나오죠. 털보내가 나옵니다. 아이 왜 이래? 그럴 수 있지. 털보내. 쟤는 고개죠. 고개를 넘어 무곡. 이 무곡은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파는 곡식이에요. 그냥 곡식을 팔러 다니는 거죠. 뭐 곡식을 팔러 다니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팔기 위한 곡식이죠. 그 곡식을 싣고 다니던 이렇게 풀면 되겠지. 싣고 다니던 당나귀가 이 농부들이 가꾼 수확한 농작물을 싣고 어떤 항구로 갔겠죠. 또는 시장으로 갔겠죠. 고개를 넘어 곡식을 팔기 위한 곡식을 싣고 다니던 당나귀. 됐죠? 그리고 항구로 가는 콩시리에 콩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콩을 실어 나르느라 늙은 둥글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콩을 싣고 콩을 항구로 실어 나르느라 늙은 둥글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눈이 둥글둥글한 소의 인상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런 당나귀와 둥글소가 모두 사라진 지 오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 가다만,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린 외양간에 이런 가축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사라지고 없죠. 초라한 냄새, 옛날에 그 아득한 냄새만 남아 있습니다.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이 시간적 순서로 얘기하자면은 모두가 떠나고 난 장면부터 시작을 했지. 그리고 이제 플래시백해서 과거로 돌아가죠. 전에는 이 낡은 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대단히 그 소설적인 구성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 나중 얘기를 먼저 해놓고 그 이전 얘기를 플래시백처럼 되돌아가서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왜 낡은 집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낡은 집이 있다. 낡은 집을 쭉 보여주지. 그러면 다시 카메라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왜 이 낡은 집이 이 흉가처럼 남게 됐는지를 쭉 보여주겠지.
안 어렵죠? 찻길이 놓이기 전. 찻길은 아마 신장 놓을 건데, 신장로 기억나지요?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소설에 맨 마지막에 실렸던 민요 있었죠? 구전민요. 예, 벼섬이나 나는 옥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이랬지. 그러니까 비옥간 땅은 다 신장로, 찻길 또 철도가 돼버립니다. 찻길이 놓이기 전, 중요한 상징이죠. 이 제국주의 또는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밀고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기호가 길이에요, 길.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자, 과거로 이제 시간이 돌아가고 있죠. 털보의 셋째 아들은, 자, 털보 나오네요. 털보의 셋째 아들이 누구야? 아들은 바로 나의 쌀이말 동무야. 그러니까 털보의 셋째 아들, 즉 나의 쌀이말 동무는, 이런 뜻이에요.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쌀이말 동무는. 쌀이말은 뭐냐면은,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한테 여쭤보세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 또는 시골 이 경험 있는 사람들 금방 압니다. 쌀이나무라는 게 있어요. 쌀이나무. 뭐가 있다고? 응? 박상현, 대답 안 해. 왜? 쌀이나무라는 게 쌀이나무. 쌀이나무 본 적 있나? 이 쌀이나무 가지고도 여러분하고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나무 하나에 얽힌 이야기만으로 수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쌀이나무는 용도가 아주 다양한데, 이제 눈여겨보세요. 쌀이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보란 말이야. 우리 학교 그 산, 뒤쪽 산에 5, 6월, 6월, 6, 7월 되면은 쌀이나무가 자라고, 이 꽃을 피우고 그래요. 산책 한번 해보세요. 쌀이나무는 우선 회초리용으로 많이 썼어요. 회초리. 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조는 사람이. 회초리로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박민아, 잘 듣고 있지? 첫 번째 용도가 뭐였다고? 회초리. 그리고 이 윷놀이 할 때 그 윷을 만드는 그 재료로도 아주 적당했습니다. 조그만 윷 만들 때 이 깍쟁이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윷을 던지는 그 윷 있었어요. 그리고 시골에 이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농기구의 일종으로 이런 이 삼태기나 뭐죠? 이 등에 지는 바지개, 지게 위에 얹는 바지개 같은 걸 만드는데도 아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울타리, 울바자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드는데도 쌀이나무는 아주 유용했어요. 그리고 빗자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쌀이 빗자루. 여기까지 이해갔지? 그 다음에 이 쌀이나무는 이 성질상 불을 태워도 연기가 안 나요. 연기가 안 나서 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이런 빨치산 관련 소설을 보면 쌀이나무로 불을 피우는 게 있습니다. 연기가 안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또는 제사 때 산적을 꿰지, 이렇게. 먹어봤나? 산적을 꿰 때도 이 쌀이나무를 다듬어서 썼어요. 그리고 급할 때는 젓가락으로도 아주 유용했죠. 정말 용도가 다양했습니다. 여기서 쌀이말 동무가 뭐냐는 건데,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들 중마고란 말 들어봤어요? 중마고? 응? 외우기만 하지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중마고 이렇게 써요. 중마,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오랜 친구라는 뜻이야. 이 중마는 대나무가지나 대나무 빗자루, 특히 대나무가지를 얘기하지. 대나무가지를 길게 가랑이 사이에 넣고 함께 말처럼 타고 놀던, 어릴 때 함께 놀던 친구다, 이런 뜻이죠. 쌀이말 동무는 쌀이로 만든 빗자루를 말처럼 타고 놀던 동무란 말이야. 이해 갔지?
그러면은 이게 뭔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훨씬 잘 알겠네. 예, 쌀이 빗자루를 함께 타고 놀던, 말 삼아 타고 놀던 동무는 그 셋째 아들이 내 동무야.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이 짓두광주리는 그 광주리예요. 큰 광주리 옆에서 반지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광주리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처음 태어났다는 얘기지. 누가? 털보의 셋째 아들인 내 친구. 됐죠? 근데 이 따옴표 인용문 잘 봐야 돼요. 이 시의 핵심이에요, 핵심. 털보내는 또 아들을 봤다오.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털보내는 또 아들을 봤다오. 얼마나 축하할 일이냐 이 말이지. 우리 생각할 땐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 뒤에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송아지라도 한 마리 더 낳았으면 팔아나 먹지. 이 아들이 하나 더 낳았다는 것은 뭐야? 응? 먹을 입이 더 많아졌다는 거지. 그 가난한 살림에 이 비극성이 얼마나 처참한 비극적인 장면인가. 아이 태어나는 게 반가운 일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또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래서 식민시대 또 전쟁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많은 경우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식민시대 때는 인신매매가 횡행했습니다. 이 얘기 나중에 따로 한번 깊게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털보내는 또 아들을 봤다오.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침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시를 읽는 거야. 생명 탄생이 이렇게 깊은 근심으로 다가오는 그 상황들, 저변의 상황들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지. 여기에서 딱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산 정약용 알지? 들어는 봤지. 들어는 봤을 거야. 나 우리 한국 교육의 특징이니까 몰라도 그냥 들어는 봤어요. 뭐 책을 안 읽어도 이름만 아는 것도 중요하죠. 다산 정약용은 우리가 잘 아는 목민심서, 흠음심서, 여유당 전서 등등 어마어마한 이 르네상스적 전천후 이 지식인이면서 우리 수원의 화성을 축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엔지니어이기도 하지. 정말 멋진 르네상스적 인간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이분은 짧게 얘기할게요. 훌륭한 시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를 써야 된다. 조선의 삶을 표현하는 시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조선시 선언이라고 해요. 조선시 선언. 맨날 중국 얘기하고 중국의 역사 얘기하고 그럴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시가 표현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애전량이에요. 뭐라고? 애전량입니다. 애전량. 다 외워야 돼. 각자 숙제 중에 하나. 이 애전량을 다 찾아서 꼼꼼하게 적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배경으로 무엇을 배경으로 한 것인지 실제 배경으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으니까 그 배경이 뭔지 그러니까 이 다산 정약용이 강진의 그 벼슬을 할 때 직접 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애전량 제목만 얘기해 줄게. 슬퍼하노라 이 말이야. 뭘? 절자 끊을 절자죠. 이 양자는 남성의 성기야. 남성의 성기를 끄는 것을 슬퍼하노라 이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날 젊은 한 여성이 하얀 소복을 입고 관헌에 와서 관헌 알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 이런 데지 와서 이 붉은 이 천에 싼
뭔가를 들고 울부짖는 거야. 사연을 들어봤더니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걸 보고 남편이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린 거야. 왜 그랬겠는가? 아이가 태어난 게 삶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착취당하고 약탈당한 상황에서 먹고 살 수가 없죠. 여러분들 삼정의 문란 이런 거 들어봤나? 역사 시간에? 응? 다 알아야 되는데. 삼정의 문란 이렇게 시사가 이어져요. 시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진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세 가지 그 행정의 문란이 이러지. 삼정이 어지럽다 얘기죠. 전정, 군정, 환정. 전정, 군정, 황곡 들어봤지? 세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조선 후기 문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다 찾아봐요. 그러면 백골징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응? 황구, 첨정 다 찾아봐봐. 그러면은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기고, 응? 아직 갓 태어난 애에게도 세금을 매긴단 말이야.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소를 몰고 가고 있단 말이지. 백성들 살 수가 없지. 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어야 되니까 자신의 성기를 탓할 수밖에. 이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리고 있는 시가 바로 다산 선생의 애절양이에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나?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겠나? 살펴봐야지. 그래야 이게 이어져. 그게 공부하는 거야, 그게. 알았지? 애절양 꼼꼼하게 노트 찾아보고 확인하고 하세요.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내가 분명히 물어볼 거야.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야, 시를 보면. 이와 관련한 얘기긴 한데 20세기 여성운동, 여성해방의 가장 강력한 그 뒷받침이 된 과학기술은 의료 쪽에서 나왔습니다. 피임약의 발명이에요. 피임약. 이 피임약의 발명이 엄청난 그 영향을 몰고 오죠. 피임약의 발명이라나 발견이라 하다. 여성운동과 피임약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들을 집안에 묶어놓는 것은 되게 임신, 출산, 육아지. 요즘 경력 단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피임약 때문에 조금 완화될 수가 있었죠. 이 피임약의 역사, 피임약과 여성해방운동의 상관성 이런 문제들도 흥미진진한 테마입니다. 폐결핵과 어떤 이 폐결핵 치료제의 발견, 스트랩토마이신이지 이런 것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이 천연두에서 그 우두, 지석영의 우두의 발견, 이거 대단히 중요하듯이 더 나가지 말자, 여기까지만 하자. 쭉 연결되지,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한 편의 시에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얘기들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낡은 집은 조선을 표상한다, 뭐 찻길은 착취의 상징이다, 이런 수준에 그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산 가족의 대표, 이산 가족을 대표한 털보네의 이야기를 통해서 30년대 조선 민중들의 삶을 볼 수가 있고, 이 털보네를 통해서 우리가 3번의 이산이 있다고 그랬지. 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이산, 산업화 이후의 이산, 그 이면들을 거꾸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되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지. 차가운 얘기. 얼마나 차가운 얘기야. 근데 이 아낙네들이 듣기 싫으라고 한 말은 아니겠죠. 걱정스러워서 한 얘기겠지. 아우, 어쩐데야, 털보내는 또 애새끼가 태어나서 송아지라도 돼지 새끼라도 한 마리 태어났으면 먹고 사는데 도움이나 될 텐데 말이야.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행을 띄우죠. 그날 밤 깊은 한숨이 아마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보냈다는 그날 밤 절읍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이 절읍등, 이건 국외음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절읍등을 알려면은
겨룹대라는 걸 알아야 돼. 겨룹대. 이 겨룹대가 뭔지. 저룹, 기역, 지읒 관련해서는 관계는 되게 이 국외음화와 관련되죠. 우문 현상을 보면은 굳이를 뭐라고 발음해? 굳이 뭐라고 발음해? 굳이 이렇게 발음하지? 응? 발음 기호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쓰지. 이렇게 씁니다. 겨룹대가 아니고 겨룹대다. 겨룹대. 예. 여기 국외음화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국외음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방언에 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뭐 정거장, 덩거장 아마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겨룹대는 뭐냐면은 자꾸 왜 이러나? 겨룹대는 뭐냐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잘못 기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이런 시어의 의미들을 하나씩 파고드는 그런 연습도 해야 돼요. 그냥 이런 뜻이 된다라고 그냥 알고 지나면 안 돼요. 은동굿이 뭔지, 산호관자가 뭔지, 그 얘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사연들을. 그 어휘에 다 이야기가 있거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어원들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음운 하나에도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뭐, 이 반치음이나 순경음, 비읍, 이런 것들이 있지. 아래야, 이런 다 사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운들에도. 아무튼 겨룹대는, 예, 여러분들이 겨룹대를 알기 위해서는 삼배라는 걸 알아요. 삼배가 뭔지 아나? 삼배? 3이라는 걸로 짠 배지. 삼배, 적삼 이런 게 있잖아. 그럼 3의 원료가 뭐예요? 3의 원료가 마지막, 대마로 들어봤어요. 대마초, 대마지? 이 대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 하듯이, 이 식물 모시가 있지. 그 모시에서 섬유를 축출하는 거지. 그런 거 안 배웠나? 비단은 어디서 추출해? 누에고치에서 추출하지. 모직은 양털에서 추출하지. 양털에서. 이 대마에서 뽑아낸 게 바로 삼이에요. 삼. 그 삼으로 짠 배가 삼배야. 이 대마는 껍질을 벗기고 나면은 그 안에 속에 고갱이가 있겠지. 대마에 그 고갱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고갱이가 바로 겨룹대야, 겨룹대. 이 겨룹대의 사연만 가지고도 30분, 40분 얘기해도 모자라요.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겨룹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삼배 한 올, 삼배 그 실 한 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 사연들을 알아야 돼, 사연들을. 이게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요즘 화학 섬유를 주로 화학적으로 만든 섬유 옷을 많이 입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뭐 데님이 뭐고 면이 뭐고 모시가 뭐고 이런 원단의 사연들도 한번 잘 보세요. 아무튼 이 대마에서 삼이라는 그 실이 추출되는데 그 대마 껍질을 다 벗기고 나면 안에 남는 그 하얀 속이 있어. 속대가 겨룹대야, 겨룹대. 이 겨룹대 용도가 많았는데 이건 뭐 이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이 밭에 식물들 뭐 토마토 같은 것들이 저기 세우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였습니다. 여기 아주 가난한 집 얘기예요. 그 저릅등이 이 옹색한 보잘것없는 그 기름에다가 이 저릅대를 안이 좀 비어 있거든. 저릅대를 심지 삼아서 두고 희미한 불이 밝혀지는 거겠지. 저릅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1층 북달한다.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 왜 취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소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주 나중에 얘기하자. 이해 갔습니까? 1년과 2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언제 끝날 거냐고? 나도 몰라. 자, 갓주지 이야기와 갓주지는 갓을 쓴 주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절에
절의 대장 스님이 주지지, 갓주지, 갓을 쓴 주지. 이 주지 스님이, 요즘은 스님이 그렇지 않지만은 아, 이 갓주지 이 스님들은 대단히 무서워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지. 이게 뭔가 얘기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뭔지. 근데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 정책, 숭유 억불 정책이라지. 응? 에, 숭유 억불 정책 아니다. 이렇게 써요. 두 번째.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 라는 그 국가 전체적인 그 뭐랄까 사상적 지도 원리가 있었지. 그래서 유교를 숭상하면서 불교는 대단히 억압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들은 도성, 이 한양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이 그 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강제 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스님 중들이 한양 도성 안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어서 환호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들은 조선시대 때는 대단히 좀 천대받고 뭔가 흉측한 뭐 사람, 뭐 흉한, 뭐 가까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이 대접을 받았던 모양이야. 이해가죠, 충분히? 그래서 어린아이가 울거나 그러면은, 어이구, 가쭈지 온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 울음을 뚝 그쳤단 말이지. 식민지 시대 때는 가장 무섭고 흉한 게 누구였나? 순사였지, 순사. 아이고, 순사 오네. 울음 뚝 이랬단 말이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순사 온다 이러면 뚝 했단 말이지. 요즘 아이들,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망탱이 할아버지 온다 이랬단 말이지. 망탱이 할아버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돼요. 됐죠? 갓주지 이야기가 왜 그런지. 예. 아유, 갓주지 할아버지 오네. 우리 돌이 눈물 안 그치면 갓주지 할아버지가 혼낸대. 이런 얘기야.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을 졸이며 자랐다. 오죽했겠는가. 늘 마음을 졸이며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 아닐까 하면서.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앞에 당나귀 나왔었지. 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있었죠.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 고양이 울어 뭔가 불길한 그 예감을 보여주죠. 뭔가 불길한 예감입니다.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있죠. 앱이 있고 어미 있습니다.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나귀 물고 이 곡식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던 모양이지. 그리고 엄마는 방앗간에서 열심히 방아를 찧어주면서 이 생계를 도운 모양이에요. 그 방아 찧는 방앗간이 또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지 또. 참 큰일이네. 이 디딜방아가 뭔지 보세요. 어떻게 방아, 또 연자방아도 있고 그렇지.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 꿈을 키웠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태어났고 살아왔지. 여기는 이제 내 친구가 살아오는 과정이야. 마음 졸이며 불안 속에서. 그러죠? 이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불안하나마 도토리 같은 꿈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네요. 그가 9살이 되던 해, 왜 서사적인지 알겠지, 이야기가? 쭉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냥개 꽁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 살던 7 식솔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애들 5 이겠네, 그죠?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뭐가 떨고 있었어? 발자국이. 여러분들이 발자국을 읽어야 돼, 발자국.
문학하는 사람들은 쓰든 읽든 이 발자국에서 수많은 의미들을 읽어내야 돼요. 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산의 역사는 이 발자국과 발자국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덜어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오랑캐령. 이게 만주 쪽입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강의. 큰일 났다 지금. 45분이나 지났네. 어쩌면 좋아. 뭐 1시간 더 하지 뭐. 덜어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덜어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이웃 늙은이들은 이웃 이제 멀리 떠나지도 못하는 늙은이들이겠지. 무서운 곳이면은 오랑캐령이거나 아라사지. 곳을 짚었다 이랬잖아. 짚자면 아마 그쪽으로 갔을겨 라고 했단 말이지. 오랑캐령은 만주 지방이고요. 이 아라사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아라사라 불렀어요. 아라사. 음을 빌어서 음차해서 쓴 표현이야. 아라사. 러시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1년에 이 행을 반복하고 있죠.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그러니까 제철이 돌아오면은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나무가 있었단 말이지.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구 열매가 먹음직하게 열렸지, 탐스럽게. 그런데 그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그루터기만. 이 살구나무도 베어지고 없다는 얘기지. 나무가 베어지면은 사람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져요. 살구나무 글거리만 남았기 때문에 뜻이죠.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 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지금은 다른 이유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지. 꿀벌이 사라지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 상상해 보세요. 살구나무뿐만 아니고 복숭아나무, 포도 다 생각하면서 꿀벌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벌들의 역사라는 정말 재밌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소설인데 벌들이 사라질 때 인간은 어떻게 될까? 벌들의 역사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 북유럽 소설인 줄 알고 기억한다. 맞을 거예요.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죠. 오리엔탈리즘의 변화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내가 언젠가 그 기사 하나 링크해 줬듯이 이 가이아, 우리 지구에게는 아주 깊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안식년이 아닌가 싶어요. 바꿔서 생각하면은 전혀 다른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털보네가 이렇게 떠났습니다. 제목을 내가 뭐라고 그랬나? 뭐라고 했어? 봐봐. 털보네는 어디로 갔을까지? 어디로 갔을까? 아마 오랑캐령인 만주거나, 오랑캐령 만주거나, 아니면 아라사일 겁니다. 이 이산의 풍경, 그 이산 이후의 삶을 묘사한 것. 이게 바로 강경의 소금이에요. 이해갔나?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이산 이후의 삶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러면 우리 김소월 씨 했었지. 김소월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 찾아봤나 이런 시? 응? 임시연 찾아봤어 안 찾아봤어? 그리고 이용화의 낡은 집, 이런 유랑과 관련된, 이상과 관련된 시를 보고, 또 그 이른바 우리 간도문학, 만주문학 이런 말 쓰는데, 이런 간도나 동북지방, 또 아라사, 러시아에서 쓰여진 문학들은 어떨지, 그
흐름들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공부하는 거야. 응? 그냥 알려주는 것만 받아 적고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기계야, 기계. 그건 AI들이 해, AI들이. AI들이 훨씬 나아. 그런 공부들은. 걔들 딥러닝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가?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 그 상상력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력들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보지 못하는 어떤 지점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진짜 문학 공부야. 응?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PPT가 기가 막히지? 훌륭하지 않냐? 응? 자, 봅시다. 만주의 장소성과 한국문학. 이, 요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2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다,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에세이 쓰는 부담이 좀 덜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 찾아가세요. 밤새면서 찾아가고 읽고, 선생님이 얘기한 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뻥인지 확인해보고, 또 내 선생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틈들을 계속 찾아내는 말이야. 여러분 세대가 읽어내는 그 독법이 있어야 돼. 있는 방법들이. 나는 큰 그림만 제시할 뿐이에요. 응? 밤새 카페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고민하라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면서 책 읽으면서. 만주의 장소성과 한국문학 이랬습니다. 만주, 이제 만주가 뭔지 몰라야겠다. 만주. 장소성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장소성. 한국문학이 뭐야? 우리 한국문학 뻔하지 왜 이거 따옴표를 쳐놨지 그럴 거예요. 이런 타성적인 관성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운 거는 그 공부가 아니야. 그냥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 그것도 기계적으로 주입된 것들이야. 한국 교육제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길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입된 영역 밖으로 못 나가겠단 말이지. 자, 그럼 한국부터 보자. 한국부터. 우리 윤동주부터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윤동주부터 얘기를 꺼내봅시다. 뭐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 보면은 뭐한 10명 중에 2~3명은 꼭 윤동주 얘기를 해요. 교과서적이야. 참 딱한 노릇입니다. 자기 스스로 뭘 찾아낸 것들이 별로 없나 봐.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물론 윤동주 얘기 좀 잠깐 해봐요. 윤동주가 어디서 태어났나? 응? 대답해 보세요. 윤동주가 어디서 태어났죠? 응? 권태우, 윤동주가 어디서 태어났어? 여기 간도 용정촌. 요 얼음입니다. 요 얼음. 여기 연길이고요. 큰 사진 보면 알아요. 여기 요 얼음에 간도에 용정촌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 용정촌. 여기 요 얼음일까요? 명동 용정촌이라고 그러지. 예. 이 명동 용정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당연하게도 중국 지역이지. 중국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중국에서 이 조선족 시인 윤동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응? 그럼 뭐 조선족 시인 맞지.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대답하세요. 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는 게 있지. 들어봤지? 응? 조선족 자치주 이런 거 들어봤죠? 자치주에 사는 조선족들은 한국인인가 북한인인가 아니면 중국인인가?
빨리 대답해봐. 권태우. 응? 쉽지 않지.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근대성의 두 축 얘기해봐요. 뭐였더라? 응? 다 잊어먹었지.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국민국가 얘기했었지. 응. 자본주의는 빼고 국민국가만 초점을 맞춰봐요. 국민국가로 얘기하자면은 이 조선족들은,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지금 현재 중국인이지. 중국 국적이죠. 응? 당연하지. 중국 국적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국적은 어디야? 미국이지.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조선이죠. 여기 한반도지.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죠. 응. 윤동주 집안은, 조상들 집안은 19세기 중반 1860년 무렵에 이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살기 어려서 그랬겠지. 이주를 해요. 응? 간도 지방으로. 함경도 사람이야. 그러면은 윤동주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지. 우리 지금 여기가 그런가 안 그런가? 나뉘어 있죠. 남북으로 이렇게. 국제법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그러면 윤동주는 잘하면 중국 시인 아니라 할지라도 북한 시인이지. 이거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거 해방 전이니까 식민지 상황이었으니까 이때는 뭐 남북한 얘기가 아니었다. 남북한으로 나뉜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이, 이 식민지 조선 문학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죠. 근데 국민국가 개념으로 포착하면 이거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 스럽다는 말의 어원을 따져서 얘기한 적이 있었지. 참조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국의 최고의 시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다고. 국민국가라는 개념 보자면 국민국가는 근대 발명품이거든. 그 국민국가 문학으로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해방 이후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작가들이 쓰여진 작품들만으로 좁혀서 얘기해야 돼. 물론 문화적 자산 다 포함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국민국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얘기한 소리예요. 그럼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거 뭐냐라고 물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역사도 북한에서 얘기하는 역사와 남한에서 얘기하는 역사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조금 감 잡았나? 응? 이 윤동주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 시인이다 라고, 소수민족의 시인이다. 중국 쪽에서 그러고 싶었겠지. 근데 그러니까 한국의 문학계에서는 왈칵 발칵 뒤집혔죠. 어떻게 감히 윤동주를 중국 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그 태어난 곳의 속지주의라 그러지, 속지주의. 그 태어난 곳을 중심으로 한다면 윤동주는 중국 영토에서 태어났으니까 중국 시인으로 얘기해도 국민국가 틀로 보자면, 국민국가 틀로 보자면은 윤동주는 대한민국의 시인이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함정이야, 이게 함정.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훌륭한 우리 제자님들은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 국민대학의 정아무개라는 이상한 교수가 윤동주는 중국의 시인이라고 했다더라 하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야, 무식한 놈들이. 국민국가라는 프레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민국가 중심의 문학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알라는 얘기야, 이 사람들아. 응? 폭넓게 봐야 돼, 폭넓게. 이 경계를 넘나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학이라는 게, 문학 이 범주라는 게, 한국 문학의 범주라는 게, 특히 근대 현대 문학 범주라는 게 현저하게 좁아져. 이쯤 이해 갔지? 나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던 지역, 이게 한반도나 어디나 우리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쓴 문학들은 넓게 잡아야 돼. 우리 문학의 범주로.
오늘은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제발, 정말 제발 좀 잘 봐. 응? 제발. 한국 문학을 어떻게 정의해요, 여러분들은? 한국 문학이란 어떻게 정의해요? 사전 보면. 응? 난 이거 고민했었지. 뭐로 정의하나? 한지원, 얘기해봐. 한국 문학 뭐라고 정의를 해요? 응?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한 것, 이렇게 되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한국 문학이란 뭐라고?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조선시대 한문으로 쓰여진 거 이거 다 빼고 그냥 근대 이후에만 얘기를 해보자. 이광수, 우리 누구야 또 그리고 이인직 배웠지? 저 뒤에 가면은 김사량, 여러분 이효석 알죠? 메밀꽃 필름을 쓴 사람, 메밀꽃 필름을 쓴 사람 이효석.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로 소설을 써요. 일본어로. 이거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한국인이, 한국은 사실 조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민족의 문제니까. 한국인이 일본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한 건 한국 문화일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는 이창래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창래. 아주 유명한 작가야. 이렇게 얘기하면 소설 좋아하는 사람 찾아서 읽어봐봐.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생존자니 영원한 이방인이냐는 걸작들의 걸작들. 이창래는 3살 때 이민을 간 사람이에요. 당연히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 이 사람이 당연히 영어로 글 써요. 그러면 이창래라는 한국 민족적으로 한국인인 사람이 영어로 한국인의 얘기를 쓴 것 한국 문화일까 아닐까? 어렵지. 또 일본에서 남아있는 제일동포들 있죠. 자이니치라 그래요. 자이니치들이 쓴 수많은 일본어로 쓴 한국에 관한 얘기들 한국 문학일까 아닐까? 예를 들면은 김석범이라는 걸출한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화산도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제목이 뭐라고? 화산도. 12권짜리입니다. 대학 다니려면 이런 정도 읽어야 돼, 당연히. 4.3 제주 4.3 항쟁을 그린 엄청난 작품입니다. 일본어로 썼어요? 이거 한국 문화일까 아닐까? 김석범이라는 민족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일본에 살면서 일본어로 제주도의 이야기를 썼단 말이야. 이건 한국 문학이 아니야. 어쩔 셈이야. 이런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제목이 또 기억이 안 나요. 어디 갔나? 지금 어디 있을 텐데. 응? 우리 입양아 수출국으로 아주 악명이 높지, 한국이. 자, 북유럽이나 미국으로 입양을 많이 보냈단 말이야. 그 입양아가 쓴 소설이에요. 응? 노르웨이어로, 스웨덴어인가? 스웨덴어로. 그 번역이 됐어요. 그 한국 문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웠을 법한 사람으로는 이 미륵이라는 사람이 쓴 압록강 흐른다라는 게 있지? 응? 다 메모 잘 해주세요. 많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2, 3학년 때 읽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독일어로 쓴 거야. 독일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거 다 조선 얘기야. 이미륵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조선에 살던 모습들, 조선인들의 삶들 얘기한 작품이야. 이거 한국 문학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을 깨야 돼. 생각을. 한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한국인은 어디까지인지. 이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란 말이야. 지금은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한국에 200만 가까이 되죠. 또 이주 이 뭐라 그러나 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문학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베트남 출신 엄마와 한국 출신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 치자. 그 아이가 한국어로 베트남 엄마 고향 얘기를 썼다. 한국 문학일 거 아닐까. 여러분 중에 훌륭한 작가가 돼서, 훌륭한 작가가 돼서, 이, 한국에 와 있는 프랑스인과 만나서 생활하면서 프랑스인들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썼다. 한국 문학일 거 아닐까. 기본적인 생각을 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건 두고두고 얘기를 할 겁니다. 쉽지가 않지. 이 한국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만주라는 것도, 이 만주라고 얘기했지. 이 만주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만주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검게 칠해진 요 지역을 얘기합니다. 크게 보면은 여기가 흑룡강성, 크게 흑룡강성이라고 있고요. 헤이룽장성이라고 하는 흑룡강, 이 중국엔 성으로 얘기를 하지. 흑룡강성이 있고, 밑에 길림성이라고 있죠.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길림성, 지린성. 이쪽이 요녕성, 랴오닝성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중국에서는 동북삼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동북삼성. 동북삼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북공정 이런 말 들어봤지? 우리는 이쪽을 뭐 광개토 대왕이 말 달리던 곳이다 해서 뭐 고토, 오래된 땅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식민지 시대까지만 해도 만주라고 불렸어요. 만주.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만주로 털보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옮겨가. 이곳에 주로 간도라고 해서 서간도, 이쪽 서간도죠. 서간도, 북간도, 동간도 이런 식으로. 이쪽은 연해주라고 했어요. 러시아 쪽은 블라디보스토크 있지. 이쪽은 연해주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쪽이, 아니 다시 해야겠다. 이쪽 위가 북간도, 이쪽이 서간도, 이쪽이 동간도, 이런 식으로 나뉘었었어요. 이 이산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털보네의 발자국들이 향한 곳이 바로 이곳 어디였습니다. 할 얘기 정말 많습니다. 얘기 하나만 봐도. 그리고 일본 제국주 입장에서 보자면은 여기야말로 중국을 삼키기 위한 전초기지였어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는 만주를 생명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제국의 생명선 이런 말들 했어요. 제국의 생명선. 뭐라 했다고? 제국의 생명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호시탐탐 노렸단 말이지. 조선을 삼키고 난 다음에 만주를 발판해서 중국을 삼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중국을. 딱 감이 잡히지. 이게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 만주가 문제야. 만주가. 됐죠? 여기서 일본 제국주의는 만주사변을 불러일으키고, 다 조작해낸 것들이야. 다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만주국이라는 가짜 괴뢰국을 만들어요. 마지막 황제 알지? 푸이라는 괴뢰국을 만듭니다. 그 망한 청나라의 황제를 내세워서,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통치를 하지. 여기에 또 조선인들이 수많은 앞잡이 노릇을 하기도 하죠. 조선인들은 크게 보면은 세 부류가 있어요. 만주로 간 사람들은. 세 부류의 첫 번째 부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털보네처럼. 됐지?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독립운동하러 간 사람들이야. 세 번째는 일본인들 따라서 식민지처럼 큰 소리 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식민지 협력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못된 짓 다 하지 얘들이. 중국인들, 조선인들이 이뻤겠나 미웠겠나. 미웠겠지. 이건 따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기 만주국을 경국하고, 만주 건국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만주에 거기에서 최남선이 교수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만선일보, 만주와 조선을 합쳐서 만선이라고 했는데, 만주와 조선을 합쳐서 만선지방이랬어요. 네, 여기서 만선일보라는 그 신문이 있었는데, 만주에서 간행되는
신문이었어요. 이 염상섭이 만선일보에서 중요한 역할, 주필인가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만주는 대단히 문제적인 땅이었습니다. 이 얘기 나중에 최명익의 신문 얘기하면서 다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할게. 그리고 또 만주국 건국가 중일전쟁이 일으켜요. 이 중국을 삼키기 위해서 노구교 사건을 일으켜서 중일전쟁을 도발하지. 그리고 이때부터 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1941년 12월 8일이죠. 1941년 12월 8일에 진주만 습격 7일 8일은 그 시차 때문에 그래요. 미국 쪽 시간과 이쪽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진주만 습격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무렵에 난징 대학살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이해 12월에. 이건 나중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문학사에서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걸 모르면 읽을 수가 없어요. 작품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 아까 대답했죠. 이제 정말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돼. 근본적으로. 그리고 바로 만주의 장소성. 장소성이란 그 장소가 가진 특수성을 얘기를 해요. 찾아보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꾸 확인해 봐야 돼. 스페이스하고 영어로 스페이스하고 스페이스 왜 안 나와? 왜 어디 갔어? 스페이스 천천히 하자. 급할수록 돌아가라. 스페이스 하고 플레이스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인문학에서는 인문사회학에서는 구분합니다. 스페이스는 공간이고 플레이스는 장소라고 번역을 해요. 이건 공간. 그러니까 철학하고 좀 달라요. 칸트 철학의 시간과 공간 할 때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러니? 됐죠? 시간, 공간과 장소. 이 공간은 텅 빈 이 공간을 생각하면 지워요. 그러니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떤 의미가 깃들지 않은 상태 정도를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장소는 어떤 기억과 의미가 깃든 공간이에요. 공간이 장소화하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 치자. 또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가게, 카페가 있다 치자. 그냥 단순히 소비하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고 이런 곳이라면 그냥 공간일 뿐이에요. 공간을 잠시 우리가 점유했다가 잠시 빌렸다가 떠나는 것이지. 돈을 지불하고. 이해가지? 공간을 소비하는 거죠. 근데 그 카페에서 절체절명의 어떤 인연이 싹 텄다.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사랑이 싹 텄다. 그러면 그 카페는 뭐가 되나? 여러분의 삶의 장소가 되지. 장소가 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기억에 맴돌 거예요.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2학년 때 현정과 답사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만은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공간과 장소는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만주는 텅 빈 먼 대륙의 땅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깊은 기억들이 새겨진 공간이에요. 그 순간 이 만주는 그저 텅 빈 공간이 아니고 의미와 기억에 깃든 그리고 이야기가 자리 잡은 장소로 바뀝니다. 말 되지? 그때 장소의 어떤 특수한 성격을 띠게 돼요. 만주 우리에게. 그래 각별하죠. 저 그냥 먼 땅 내몽고 지방 할 때하고 만주 지방 할 때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달라. 전혀 달라요. 그건 만주가 우리에게 각별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야. 한국 문학에서 그래요. 그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하는 중요한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강경의 소금이야. 그런데 큰일 났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한 번 더 하지 뭐. 한번 이어서 강의를 해서 다음 시간에 12강을 이 후반부로 하겠습니다. 후반부로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후반부도 만만치 않게 재밌습니다. 잠깐 슬라이드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건지. 강경의 작품들 얘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만주문학, 간도문학이란 무엇인지, 간도체험이란 무엇인지 이런 문제 얘기할 테고, 소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검열 문제, 보건 문제도 논의하면서 소금의 의미들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됐죠?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좀 더 부완 설명하면서 월요일날 다시 만나기로 하죠. 너무 시간 길어졌다고 나무라지 말아요. 요 지도 설명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여기 나혜석이 간 길이야 이게. 우리 미래의 길이 어떻게 열릴지도 그리고 상상해보고, 또 안중근이 탄 기차는 어떻게 갔는지 이것도 생각해보고 그럴 겁니다. 이걸 딱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야 나중 작품들을 읽을 수가 있어. 알았지? 이게 어떤 지리적 상상력이야. 문학과 지리적 상상력이야. 여기까지 할게. 더하면 여러분 짜증내겠다. 짜증 무슨 짜증이야 이놈들아. 응? 끊었다 보고 하면 되지. 야, 필기 잘하고 내가 찾아보라고 했다는 잘 찾아보고 이렇게 하세요.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